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캐나다 산불 피해 소식부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연기로 인한 미국 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먼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항공기 지연과 결항 등의 피해입니다. 자, 먼저 항공기 지연 사태부터 간단하게 추리고 주민 피해를 보겠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캐나다에서 몰려오는 산불 연기 때문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일부는 해제했습니다만은 지상에서의 이륙은 지금도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공항의 피해가 현재 가장 심한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쪽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 자료에 따르면 어제 12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무려 2천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를 경유하는 항공편이 주말 동안에도 지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영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공항 운영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퀘벡 지역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관이나 화재 진압 장비 등에 대한 캐나다 측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미국인들에게 주말 동안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집에 머물면서 지방 그 지역 로컬 공무원들의 안내를 따라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피해가 이제 미국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부 지역을 뒤덮은 데 이어서 미국의 남부 지역 쪽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는 어제 남부 엘라바마주 남쪽 지역까지도 도달하면서 남동부 일대 대기질까지도 저하시킨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대기오염관리국은 어제부터 주말까지 공기오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도 현재 주 전체에 적색 또는 주황색 공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은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공기오염 경보를 내리면서 산불 연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내슈빌의 국립기상청도 지역의 대기질이 주말까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 지역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조지아주에서도요, 어제 애틀란타 서쪽 일부 카운티의 대기질이 유해 수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애틀란타 주 정부는 캐나다 산불 연기가 당분간 조지아 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연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짙은 연기가 뒤덮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은 항공기 결항은 물론 각종 공연이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지금 일상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과 지연 소식은 앞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브로드웨이의 유명 뮤지컬 해밀턴의 공연은 배우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해서 취소됐습니다. 또 센트럴파크 야외 무대에서 올려지는 햄릿 공연도 취소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예정됐던 실내외 공연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와 또 여자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의 일정도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관광객용 마차 운행도 중단됐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역시 산불 연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실내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와 시라큐스의 동물원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파괴적이고 전례 없는 캐나다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가용 가능한 연방 소방 장비들의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캐나다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 산하 각 기관에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발표 직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환경국 소속 산림관리원들을 캐나다 동부 지역에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에 앞서서 캐나다 동부 국경과 맞닿아 있는 메인주와 또 뉴햄프셔주 소속 소방관 등은 캐나다에 이미 파견이 되는 등 이미 수백 명의 미국 소방관들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 캐나다에 대한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280명 이상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보냈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또 뉴질랜드도 산불 진화를 위한 요원들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지난달에 발생한 이 산불로 380만 헥타르의 국토가 소실됐습니다. 자, 380만 헥타르.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 면적은 남한 면적의 40%가 넘는 크기의 규모입니다. 이번 산불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중요한 인프라가 모두 차단돼 버린 캐나다 동부 퀘벡주에서는 지금 12,600여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캐나다 산불로 인한 양쪽의 피해 상황을 그럼 종합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미국인은 무려 약 1억 2,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뉴욕 등지에서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됐고 2천여 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뉴욕의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넷째, 센트럴파크의 마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다섯째, 프로야구와 축구 등의 경기도 뉴욕 쪽에서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여섯째,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에 소방관들을 파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일곱 번째, 캐나다 산림화재센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420여 개의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200여 개는 통제 불능이라고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대기 오염 추적 기관인 IQAir.com에 따르면 미국 쪽 뉴욕은 현재 세계 최악의 공기 오염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심각한 현 상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가져볼 수 있는 희망은 바로 바람의 방향입니다. 주말 동안에 바람의 방향이 다소 바뀌어서 대서양 중부에서 북동쪽에 이르는 그 지역은 바닷가 쪽으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연기가 바닷가로 밀려나면서 내륙 지역의 도심지의 그 공기질이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산불을 바로 좀 꺼버릴 비를 내려달라라는 기후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요. 이건 뉴욕이나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좀 풍향제라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말 동안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렌트비 지원 추가 신청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직 등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련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받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LA 법률재단은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주정부에 접수했지만 거부됐거나 수속이 보류된 13만여 명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법률재단은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민자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기도 했으며 또 거부된 사실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서류 승인을 기다리다가 급기야 퇴거 통지서를 받거나 또는 집주인에게 렌트비 독촉을 강하게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주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부실한 준비로 인해서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당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서의 30%에 가까운 13만여 건이 기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만 했다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렌트비 지급이 거부된 신청서는 필요한 항소 절차를 안내해서 다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속이 보류된 신청자는 재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렌트비 지원 재신청, 그러니까 전에 내가 했었어야만 다시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에 안 했어도 지금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자격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을 할 것이니까. 자, 렌트비 지원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는 주소는 제가 이제 아래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좀 작은 사이즈로 볼 때는 밑에 보면은 더보기 또는 more라고 써 있죠. 그거를 손으로 터치하시면 이제 제가 올려놓은 컨텐츠가 글이 올라오는데 그 더보기란에 이 웹사이트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올려놓겠습니다. 전화번호는 833-430-2122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원받은 세입자는요, 지금까지 모두 36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평균 가구당 12,500달러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새 차를 리스할 때 리스 페이먼트가 너무 올라서 그러는데 아예 사는 게 낫다 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 소식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중고차 도매 가격, 즉 도매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칵스 오토모티브가 발표한 만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224.5로 한 달 전보다 2.7%, 그리고 지난해 즉 1년 전보다는 7.6%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올해 처음으로 3%가 떨어졌던 이 중고차 도매 가격이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종류별 가격 하락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럭셔리 차가 10.8%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또 SUV와 중형차가 각각 8% 그리고 7.9% 하락했습니다. 또 미니밴은 7.5% 하락했고 소형차는 7.2%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달 0.2% 하락에 그쳤던 이 픽업 트럭은 4.6%로 급락을 했으며 중형차, 소형차 등도 전달보다 하락폭이 2배에 육박했습니다. 하락폭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네, 중고차 가치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차, 즉 새차 인벤토리 개선과 즉 새차의 인벤토리가 좀 많아지면서 새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새차 사시는 분으로 가니까 중고차를 사려는 구입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중고차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높은 이자율 등등 때문에 올해 중고차 가격은 조금씩 내림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소매 판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이제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중고차를 도매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는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중고차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경매장도 가서 경매해서 바로 경매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중고차 브로커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인들은 결국은 소매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중고차 도매 가격 얘기고요. 자, 중고차 소매 판매는요, 조금 얘기가 다르기는 합니다. 지난해 5월보다 11%가량 이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판매가. 크레딧 점수가 낮은 구매자들이 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신에 수리를 해서 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좀 의아스러운 점,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요. 중고차 도매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이어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매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은 올해는 좀 이런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볼게요. 지난 3월 26,213달러였던 중고차 평균 소매 가격이 한 달 뒤인 4월에는 26,969달러로 몇백 불 올랐어요. 2.9%가 올랐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최근 4주 동안에도 또 0.8% 중고차 소매 가격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도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면 몇 달쯤 지나야 소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중고차 도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소매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약간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계에서는요, 도매 가격 하락과는 별개로 소매 가격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청혼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탄 한인 의사가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추행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제 다투어 봐야 되겠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메인주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이크 남직조, 올해 48살의 한인 조남직, 한국 이름은 조남직, 이 한인 조남직 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20분에 출발한 비행기 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FBI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해서 이틀 뒤에 애틀랜타로 다시 돌아가려던 이 조남직 의사를 이 포틀랜드 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본인이 현직 의사이며 메인주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측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 피해 여성 측의 얘기는 그는 고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씨가 잠이 든 척하면서 나에게 계속 기댔다라면서 비행기가 난기를 겪는 그런 틈을 타서 나의 허벅지와 엉덩이, 심지어는 중요 부위까지 더듬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인 의사 조남직 씨는 FBI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잠에서 깨어보니 내 몸이 승객적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 그러나 옆자리의 승객과의 접촉은 그 때문에 있었긴 있었지만 성추행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주 검찰은 조지아주에서 신장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조남직 씨에게 지난 1일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8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 명령을 내려서 출석했겠죠? 자, 유죄가 확정되면 조 씨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비싼 집값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서 Z세대, Z세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Z세대, 몇 살이냐면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가 지난해 모기지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부터 2004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즉 Z세대, G세대의 젊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가장 기피하는 그 도시 지역 10곳 가운데 6곳이 캘리포니아주 도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모기지 신청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요즘 샌프란시스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오명이 많습니다. 자, 1위를 차지한, 즉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집 사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 집 사는데 가장 비호감으로 여기고 있는 지역 1위를 차지한 샌프란시스코의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얼마 되느냐? 전체 그 Z세대에 신청한 전체 100%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청한 사람은 불과 7.76%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뉴욕으로 8.88%, 3위는 9.70%의 샌호세였습니다. LA는 9.99%로 Z세대 기피 지역 4위에 올랐습니다. Z세대 모기지 신청 비율이, 그 비율이 11.66%인 샌디에고가 7위,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8위, 12.1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가 9위, 12.45%를 기록하는 등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인구 밀도가 낮고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도시에는 Z세대의 주택 구매가 활발했습니다. 자, Z세대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1위는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였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는 모기지 신청자의 무려 22.59%가 Z세대였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 시티는 22.36%로 두 번째로 G세대 모기지 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3위는 엘라바마주 버밍엄 20.79%, 4위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20.29%, 5위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20.27%, 6위는 켄터키주 루이빌 20.20%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7위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18.69%, 8위는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18.60%, 그리고 9위는 테네시주 내슈빌 17.94%, 그리고 10위는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17.9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줄었던 미국 방문객 수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 한국에서 온 미국 여행객과 방문객 수도 크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방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제 방문객 중에서는 국가별로는 4번째, 그리고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빼고 해외 방문객을 치면 영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수를 한국 관광객이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의 국제 방문객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첫 2달간 미국을 방문한 국제 방문객은 총 891만 2,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17만 4,220명, 퍼센테지로는 88.1%가 증가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에서 온 방문객이 314만 6,5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204만 4,199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광객, 방문객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맞닿지 않은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어서 영국 관광객이 45만 5,647명, 그리고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25만 8,250명, 그리고 좀 멀리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이 23만 6,64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북미 지역을 제외한 해외 방문객 중에서는 한국이 영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려 428%, 즉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출신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요, 괌이었습니다. 괌. 무려 7만 7,914명이 괌을 방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로 4만 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하와이 2만 9,615명, 또 뉴욕 13,229명,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12,805명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LA 국제공항이 확 바뀝니다. LA 국제공항에 이 새로운 제9 터미널이 들어서게 됩니다. LA 공항공사는 LA 국제공항의 이 터미널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터미널 9의 청사진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새로운 터미널 9는 공항 밖 세풀베다라는 길 동쪽편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총 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새 터미널의 면적은 140만 스퀘어 피트로 현재 있는 LA 공항의 국제터미널, 탐 브래들리 터미널에서 현재 확장 공사 중인 웨스트게이트라는 그 터미널보다도 40%가 넓은 그런 큰 규모입니다. LA 공항의 터미널 9, 터미널 9는 2층짜리 주차장 위에 4층 높이로 건설이 되며 대형 항공기형 12개 게이트 혹은 소형 항공기형 17개 게이트가 설치됩니다. 메트로 레일 역과 연계를 해서 각 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무인 열차 퍼플 무버 역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LA 공항의 최고 개발 책임자인 테리 메스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터미널 9는 최신 건축 기법과 혁신 디자인을 활용해서 지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공항은 총 공사비 140억 달러가 투입된 공항 현대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에는 터미널의 개수와 보수,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리고 메트로 레일에서 연결되는 무빙 시스템, 또 렌탈카 업체 집합 장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차장, 그리고 현재 국제 터미널인 탐 브래들리 터미널의 웨스트 게이트 확장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완공이 돼야지. 이거 뭐 LA 공항은요, 지은 지가 워낙 오래돼서 현재 LA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아서 늘 복잡하고 늘 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완공이 기대됩니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 과정에 있긴 한데요. 뭐 일부 공사는 아직 시작 안 된 것도 있고 일부 구역은 뭐 거의 완공 단계가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터미널 9의 일부 구역은 빠르면 올 연말 안에도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랜드가 다가오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캘리포니아 거주용 티켓을 일부 할인 판매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위 말하는 주중에 사용 가능한 주중 3일 티켓은 3일 사용할 수 있는데 $249, 3일 내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도 포함한, 그래서 모든 요일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3일 티켓은 $299에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티켓은 $100 이상이며 주말이나 특정이라는 $100 후반에 이르는 그런 가격도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모든 요일에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그런 티켓치고는 꽤 저렴한 그런 가격입니다. 구매자들은 6월 12일부터 9월 28일 그 사이에 세 날짜를 선택해서 티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 주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만 유효한 그런 티켓입니다. 자세한 티켓 구입 정보는 역시 제가 그 더보기란, 더보기란에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고 구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 뉴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긴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 할 때마다 그런 뉴스를 짧은 뉴스를 하나 좀 선택해서 소위 말해서 짜투리 뉴스라고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이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식판, 밥 먹을 때 그 밥 담는 식판을 화장실 소변기에서 씻는 영상이 공개돼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장시성의 한 유치원 상황이다라면서 한 여성이 중국 전통 방식의 소변기 있습니다. 아주 바닥을 이렇게 길게 바닥을 파서 물이 조금 흐르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소변 보죠. 그냥 와이드 오픈된 상태죠. 그런 소변기에서 어린이 식판을 그 아래서 설거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소변기 안에 식판을 쌓아놓고 물을 뿌리면서 설거지를 한 뒤에 씻은 식판을 바닥에 그냥 툭툭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나섰고요. 조사 결과 이 동영상의 상황은 사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공유됐고 네티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거나 또는 너무 화가 치민다, 분노가 치민다라는 등등의 여러 반응을 중국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조사를 마친 중국 당국은요, 해당 유치원을 찾아서 그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휴원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짜투리 뉴스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계산대의 유혹. 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계산대, 미국에서는 레지스터라고 하고 이제 마켓에서 물건 들고 올려놓고 이제 계산하려고 조금 기다리죠. 그 계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나라에 상관없이 대부분 상점의 그 비슷한 상품 진열 방식 중에 하나가 계산대 주변에 과자나 사탕 또는 음료수처럼 간단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배치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처럼 계산대 가까이에 진열된 식품이나 음료의 70%는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제니퍼 펠퍼 교수팀이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지역을 비롯해서 세크라멘토, 오클랜드, 그리고 버클리 등에 있는 마켓, 식료품점, 드럭스토어 등등 102개 매장의 계산대 인근 상품들을 전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산대 부근에 진열된 식음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탕이었습니다. 31%가 사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료수 11% 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과자 9% 또는 설탕이 많이 든 과자 6%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건강에 비교적 괜찮은 그런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를드 워터, 병물은 3%로 그나마 이제 건강에 괜찮은 것 중에서 제일 많았고요. 또 견과류나 씨앗 이런 게 2%, 또 과일이나 채소 1%, 그리고 콩류는 0.1%, 우유 0.02% 등이 그 미약 하나만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펠버 교수는 계산대는 이 매장에서 모든 고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이고 충동 구매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식음료 회사들은 계산대를 중요하게 간주해서 매장과 계약을 맺어 계산대 주변에 대부분 건강에 좋지 않은 자기 회사의 식음료를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그 매장의 계산대 가까이 건강에 해로운 식음료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유발해서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그런 식음료 회사들의 판매 전략 중에 하나라는 분석, 우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계산대 주변에 그 진열된 상품들이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가 사실 꾸준히 그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 버클리시는요, 이런 지적을 토대로 해서 2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식품 매장이 그 계산대에서 영양가 높은 제품을 가능하면 제공하도록 소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매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펠버 교수는 미국 인구의 대다수가 첨가당과 나트륨 섭취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계산대 근처에서 무가당 음료, 즉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와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류, 유제품 등의 판매는 허용하고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식음료를 금지하는 그 버클리시의 규정은 미국의 다른 많은 그 지역에서도 좀 카피해야 된다, 본받아야 한다, 벤치마킹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구역,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앞사람 계산하고 있고 나는 좀 시간을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쪽 저쪽을 이제 둘러보다 보면 살까 말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물품들이 가끔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료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요.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 날 뭐 이런 경우는 시원한 무슨 콜라 같은 걸 잡을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또 앞사람 계산이 끝나가서 이제 막 내 차례가 다가오는 순간이라면 그 결정을 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그냥 하나 탁 집어드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걸 식음료 회사들은 노리고 그렇게 진열을 하고 있고요. 또 상점 측과 또 그렇게 진열을 하기로 계약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대의 유혹, 실태를 숫자로 분석한 이 연구 결과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식품 소비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 4종 세트로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